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잭슨홀 미팅 그리고 1조 달러 인프라 법안에 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일단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주된 부분은 이제 금요일이니까 한 오늘 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해마다 있는 미팅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금년에 또 각별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최근에 많이 화두화된 미 연준의 테이퍼링에 관한 힌트나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방송에서는 어떤 이런 단기적인 예측이라기보다는 시장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드리는데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테이퍼링을 하느냐 안 하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 압력인 거죠. 이제 이러한 압력이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은 이제 미 연준은 테이퍼링을 시도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세계 경제는 구조적으로 지금 디플레이션의 압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값싼 노동력 공급이 꾸준히 되어 왔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 두 번째는 사실 두 번째가 더 큰 이유인데, 기술의 발전이 또 디플레이션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모든 물건들이 값싸게 공급되는 게 이제 가능해지면서, 특히 기술 발전에 관한 부분은 기술 발전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그 효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20년 전에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느꼈던 디플레이션 압력보다 앞으로 우리가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느낄 인플레이션 압력이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정책을 펴는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디플레이션 압력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정책 자체는 꾸준히 인플레이션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팽창해 나가는 거죠. 이 디플레이션 압력이 그렇게 세지 않을 때는 인플레이션 정책도 그렇게 세지 않게 연간 뭐 통화 공급량을 한 뭐 2%에서 3% 정도로 할 수 있겠으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세지면은 인플레이션 정책 동안 또 굉장히 그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강하게 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 3월 달에 있었던 팬데믹 상황에서 엄청난 디플레이션 샥이 왔을 때는 정책 또한 통화 공급량을 무지막지하게 늘림으로 인해서 아주 센 인플레이션 정책을 피는 식으로 인플레이션 정책의 강약을 조절하면서 정책을 계속 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은 항상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포스가 밀당을 하고 있는 관계인 거고, 어느 수준이 적절한지는 미 연준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여태껏 편 인플레이션 정책이 과도하다는 사인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유지를 했던 건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만약에 여태껏 폈던 정책이 인플레이션 정책이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면은 테이퍼링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을 여러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지금까지 펼쳐온 인플레이셔너리 정책이 과도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델타 변이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큰 변수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소위 말하는 물가 상승 현상들이 꼭 이 통화 정책으로만 인해서 일어난다기보다는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은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공장이나 아니면 공급망이 셧다운된 상태에서 제대로 회복을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부품을 실어다 날르는 해운업에 디스럽션이 생긴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을 하고 있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물가 상승 압력이 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 예로 지금 현재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컨테이너 shipping을 하는 그 비용이 작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한 10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품을 공급받는 어떤 제조업체들은 부품 하나 공급받는 그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망의 디스럽션으로 생기는 가격 상승 압력은 미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테이퍼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통화 정책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요 부분이기 때문에 공급망을 해결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관한 결정은 결국에는 조금이나마 생기고 있는 물가 상승 압력이 궁극적으로 통화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따라서 결정이 많이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팩트를 고려를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미 연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
그 나름대로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테이퍼링을 만약에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하나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과거 어떤 선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13년에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2014년에 가장 먼저 이제 사용이 됐어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2008년 세계 경제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엄청나게 그때도 이제 양적 완화를 했고, 그로부터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채권 매수 프로그램을 그 규모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가 나옴과 동시에 금융시장들이 엄청나게 동요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거를 표현을 이제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 건데, 그 당시 금융시장은 적지 않게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채권 금리도 많이 올랐고 주식시장도 상당한 조정 기간을 한 3개월 가까이 제 기억으로는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뭐 비슷한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테이퍼링이 이번에 진행이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금융시장에 동요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양적 완화를 했을 때 정책 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많은 유동성이 모든 경제 주체에 골고루 퍼져나가기를 기대를 하고서 통화 정책을 피겠지만은, 그 유동성이라는 게 중간에 은행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고, 그 은행이라는 매개체가 경제 주체한테 골고루 유동성을 뿌리지는 않거든요. 이게 대출이라는 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대출을 받는 수혜자는 자산가일 수도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담보가 확보되어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한 유동성이 결국에는 자산 가격을 올리는 데만 사용이 되고 실제 다른 경제 주체에는 흐르지 않는 이런 상황이 여태껏 전개가 된 거죠. 그걸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던 거고, 만약에 테이퍼링이 된다면 그거 역효과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아무래도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최근에 많이 올랐던 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들, 주식이라든지 기술주라든지, 그리고 그거와 비슷한 리스크 프로파일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금을 들고 좀 조심하는 게 나은 시기라고 볼 수도 있나요? 그렇죠. 테이퍼링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 진행이 된다는 걸 확신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현금으로 옮겨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확신을 갖고 계신 분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테이퍼링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나름대로 뭐 의견이 굉장히 강한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을 강하게 갖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타이밍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 타이밍을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두 번째 얘기는 미국의 인프라 법안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몇 주 전까지 굉장히 화두였죠. 이 인프라 법안이 가상자산 업계의 과세 방안 조항이 막판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과세 법안에 따르기 위해서는 신고 의무가 있는 거고, 신고 의무에 해당이 되는 그런 주체들이 신고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탈중앙화 네트워크상에서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노드 운영자들이라든지 채굴자들이라든지 오픈소스 개발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용어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화두가 되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수정되지 않고 지금 그대로 하원, 상원을 통과해서 지금 하원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업계에서는 이 하원에서 어떤 수정을 받아들일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결정이 난 것은 전혀 수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무수정 상태에서 9월 27일까지 표결로 하원에서 이거를 결정을 할 것이라는 게 결정이 났고요. 그런 서사 구조가 약간 지금 비트코인 시장의 조정하고 뭔가 연관성은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알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러한 상황이 하락의 한 10% 정도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뭐 8, 90%는 지금 주식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테이퍼링에 관한 우려가 조금 있어서 조정을 받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법안은 이제 저는 뭐 이런 단기적인 움직이보다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크립토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관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에는 이 법안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9월 27일 날 그냥 무수정 상태로 표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 법안을 수정을 하려면은 또 다시 상원 의원으로 다시 이게 올라가가지고 또 거기서 많은 논의와 공방이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 인프라 법안 자체가 크립토만 있는 게 아니고 방대한 그런 법안인데, 정치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딜레이 시키고 싶은 마음은 민주당 의원은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될 수 있는 한 할 수 있을 때 빨리 이거를
통과시키자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수정될 가능성, 그런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9월 27일 날 표결이 돼서 백악관에 가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은 이게 이제 정식으로 입법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워낙 크립토 업계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부에서는 이 세금을 걷는 대상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생태계 참여자들, 노드 운영자라든지 채굴자라든지 오픈소스 개발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포함하지 않도록 가이던스를 주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뭐 법은 아니기 때문에 가상자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못 믿겠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려를 표시를 하고 있는 거고, 만일 가이던스에 정말 이 옐렌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이던스에 따라서 미국 국세청 IRS가 과세 대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업계에서 우려하는 거는 이것은 옐렌 장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법이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속 적용이 되지만은 사람이 바뀌어도 이런 어떤 구두로 가이던스를 준다거나 이런 거는 어떤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서 옐렌 장관이 설령 정말 약속한 대로 잘 지킨다 하더라도 다음 장관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또 해석을 할지 모르고 그런 불안감이 남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로비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의 상황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고 어느 정도 뭐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나,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러한 생태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미국에 많이 모여 있기는 하나, 결국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글로벌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이거는 비허가성 네트워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이러한 생태계 참여자들이 뭐 미국 외에 다른 곳에 가서 계속 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국익에는 그러면은 좀 도움이 안 되겠지만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사실 국경을 뛰어넘는, 그런 인터넷이 국경이 없는 것처럼 블록체인 네트워크 또한 이게 국경이 없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네트워크 활성화에 그렇게 큰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